미국의 다우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국내 증시가 이게 12일이에요. 12일. 국내 증시가 2,900막 이렇게 내려올 때 아니 왜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을 우리나라 증시가 고스란히 받고 있냐고요. 유럽도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본에도 영향이 제한적인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혼란이 왜 우리나라한테만 오냐고요. 디커플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두들겨 맞아서 아프지만 우리나라 지수 여기 있을 때 아프지만 왜곡하지 말자. 아니 내가 여기가 조금 아파 지금 2차 백신 맞고 어깨가 좀 많이 결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결리면 결린갑다 하면 되는 거지. 야 이게 굉장히 이거 큰일 나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장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띠용.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네. 저점 대비해서는요. 지금 12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근데 지금 윤정도가 어떻게 잡아드린 거냐면은 2015년 12월 종가 2015년 12월 종가 대비 2016년부터 해서 올라온 퍼센테이지를 잡아드린 거예요. 2015년 12월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 잘 보세요. 2004년이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이 금리를 몇 번 올려요? 17차례 올립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을걸. 채널 돌려봐야 아는 사람 자체도 없고. 17차례 올려요.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것도 모르고 무슨 시황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 방송 나오는 사람은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금리 1% 금리에서 5.25까지 17차례 25bp씩 매번 올릴 때 시장은 폭등 낼래요. 그리고 나서 이 금리가 언제 내려집니까? 이때 딱 5.25 멈춰있던 게 2007년 정확히 언제 9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리먼 브러스죠. 아니라고. 이때가 뭐냐면 미국의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거기서 프라임, RTA,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제3금융권 정도의 기준. 그 정도의 부분에 레버리지를 너무너무 많이 줘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어떻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점인 거예요.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모든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요. 2007년 10월에 찍습니다. 2007년 10월에. 그리고 나서 이 금리를 9월에 내리고 시작해서 10월에 정점을 찍고 밀리는 글로벌 증시가 2008년도 1사분기에 미국의 5대 IB 중에서 5위였던 베어 스턴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문제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지금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위였던 메릴 린치도 망해서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핀수되죠. 그리고 나서 이 금리를 그 앞전에 가장 낮았던 게 얼마였어요? 1%까지 형성해놨던 거. 9.11 테러 이후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낮춰놨던 금리. 그 금리까지 내려도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로 금리 수준, 마이너스 금리 수준까지.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양적 완화. 그게 언제요? 2009년 3월입니다. 그게 정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시장은 유동성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 유동성 랠리가 나오던 거를 드디어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지금의 테이퍼링은 그 얘기는 벌써 이미 2013년도에 나온 얘기. 그리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단행을 해요. 그리고 2016년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하죠. 그럼 언제 올린 거예요, 금리를? 2015년 12월에 올린 겁니다. 2015년 12월에.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의 금리 이 동향, 그거만 딱 아시면 여러분들은 채널 돌려서 나와서 시장이요. 이런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는 거야. 금리를 언제 올렸으며 왜 올렸으며 지금의 기준도. 금리를 올린 게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 영국도 그 당시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어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브렉시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민 투표해가지고 야 우리 유럽 탈퇴하자. 유로 탈퇴하자. 왜? 우리는 경기가 금리를 올릴 만큼 굉장히 살아났는데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전체 유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폈죠. 거기에 이민자를 다 받아야 되고 치안에 대한 불안 요인을 느끼고 일자리 뺏긴다 생각하고 그게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났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지금 테이퍼링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는 상당하다. 아니 이게 그냥 올라가냐고 사상 최대치 이 흐름이 그냥 올라간 흐름이냐고요? 아니잖아. 2015년 12월 말 대비해서 103% 올라온 게 그냥 올라온 거냐고요? 아니잖아. 나머지 부분은 설명 없이 그냥 빨리 넘깁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 다 뺏기면 안 되잖아. 그죠? 나스닥,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주가 다 올렸다는 얘기예요. 기술주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일본 니케이,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로 보시면은 이런 상승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승률이. 이런 상승률. 우리가 맨날 아프다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 디커플링 상태인 것만은 맞다. 미국 대비해서. 미국이 줄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여타 국가들이 뭐 급락으로 반전 그런 거는 없어요. 디커플링이 나와 있어도 뭐 길게 디커플링이 잡혀봐야 뭐 3개월, 6개월인 거지. 또 1년일 수도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이 185%예요. 저점 대비가 아니에요. 저점 대비라면 220%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점 대비하면 얼마? 500%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찍을 때의 기준 뭐 10월 고점이 아니라 종가의 기준. 종가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점부터 하면 이거 500%가 넘습니다. 그런데 15년 12월 말로 기준 잡으면 400%. 전기전자 업종보다 2배 가까이 올라와 있죠. 더. 조금 이따 한 번 더 비교해 드릴 거예요. 어떤 걸 비교해 드릴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디커플링이에요.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들이 올라갈 때 우리는 못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월등히 우리가 더 강했습니다. 자, 다시 잘라서 놓고 봅니다. 요 기준의 흐름의 표고요. 그렇게 해서 15년 말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준 중에서 최고 고점 찍을 때 상승률이 42.76 다우지수가. 그리고 나서 S&P 500 지수는 31% 그리고 나스닥이 39.87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독일이 26, 니케이가 22.84, 우리나라가 30.60. 표로 볼까요? 표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강합니다. 독일이나 일본보다 강하고 이쪽 미국 쪽의 흐름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디커플링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 전기전자 업종이 116%,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의 102%보다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더 강했던 시장의 흐름이 결국은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졌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 됐어요? 2017년도에 정부가 바뀌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정책적인, 정치적인 정정 불안, 불확실성 부분들이 일부.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오너의 불확실성 부분이 일부. 불거졌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또 삼성그룹에 대한 청산할 건 또 청산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디커플링 상태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근데 결국은 실적을 이기는 건 없다. 펀드멘탈을 이기는 건 없다. 지금 시장이 대략적으로 얼마 올라 있어요? 아까 보니까 50% 올라와 있죠? 그죠? 2015년 말 대비. 전기전자 업종은요, 20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2016년 저점 대비해서 220%. 하이닉스 300%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최고점 대비 아우 힘들어 못 살겠어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 약해? 아니야. 여전히 제일 강한 업종이에요.
오늘 세 가지의 기준을 잡습니다. 시황부터 딱 보면요. 짧게 쭉쭉쭉 넘길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약간 착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의 퍼센테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팍스경제 TV에서 오늘 한 10분 정도 시황 얘기해 드렸던 거 그거 제대로 잘라 놓으세요. 그것도 유튜브에 제대로 한번 작업해서 올려보셔. 우리 그냥 직원분들이 그냥 대충 올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제대로 영상팀에서 자막 녹화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 왜? 이거는 평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라놓은 영상에 이 자료까지 같이 드리면 하나의 시황에 대한 여러분들 교육 자료가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써먹을 거예요. 앞으로 장중에 시장 좀 조정받아? 시황 올려드려. 그럼 그거 다 올려드려. 시장 막 폭등 나와? 야, 올려드려. 우리가 바닥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려. 그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영상팀. 그렇게 하고 뭐 당장 오늘 기준에서도 팍스경제 TV 꼭 오면은 앞부분 딱 잘라서 영상 올려놓으세요. 공지사항 이런 데다가 다 포함시켜서. 결론적으로는요. 금리나 이런 부분의 영상도 제가 기존에 교육해드린 게 있어요. 환율하고. 그런 거 보시면은 지금 뭐 막말로 진짜 이 수익을 왜 놓치고 있냐고. 이 수익을. 다우지수가 이 연중 저점이 여기거든요. 내려온 적조차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 지수 빠지면은 게을러서 그래요.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미국장이 내려온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셧다운이 이래. 그 뭔데? 뭐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주나 봐. 매번 나오는 얘기라고 매번. 하긴 그런 얘기 장 안 좋을 때 얘기합시다. 지금 장 안 좋은 거 아니잖아.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승리 아니 대승리. IT의 어마어마한 강세, LG화학의 강세, 기아차 꼬리 달렸지만 기아차의 엄청난 강세. 와우. 요 흐름들 종가의 기준의 상승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흐름과 국내 증시 또 독일 또 그러니까 유럽, 일본과의 디커플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디커플링을 당연히 매꼬로 갈 것이다. 누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쪽이 미국과의 등락률의 차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일단은 요게 이제 그 종가 기준 27일과 28일의 종가 기준의 등락률이에요.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대비 2배 올라온 거예요. 일단은 요 나스닥은 뭐 기술주라고 별개로 친다면. 그리고 뭐 이거는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종가의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이게 최고점 찍을 때 상승률을 나타낸 거예요. 최고점 찍을 때. 그렇게 해서 뭐 국내 증시도 3,300포인트를 넘길 때 또 니케이도 요 최고점을 찍을 때 30년 만에 최고점을 찍을 때 등락률을 나타낸 거고 그걸 표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디커플링인데 우리나라가 윤정도가 맨날 엄살 떨었지만 최고점까지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강했어. 뭐 그렇게 맨날 힘들다 해요. 월등히 강했어. 그나마 미국장보다는 좀 느슨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볼 거예요. 최고점의 기준 요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볼 겁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일단은 뭐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디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본다는 거예요. 2015년 12월부터 금리 딱 인상한 그 시점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흐름에 글로벌 시장이 1차적인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미끄러지기 직전 거기까지의 흐름에 그 흐름에서는 디커플링이 있었냐? 없었어요. 사실 2017년, 18년 이후에 디커플링이 나온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물론 유럽이나 일본은 약했지. 우리는요 강했습니다. 왜? 기술주 위주에서의 흐름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주 위주의 흐름이. 기술주 위주의 흐름이. 그리고 요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40%가 아니야. 이거 아마 지수 잘못해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24,800 마이너스 17,000이면 얼마? 7,400. 윤정도 수치에 좀 강하거든요. 7,400. 맞나? 그럼 맞네. 어우 동네 창피해. 그럼 40%대 되겠구나. 오케이. 이야, 다우가 더 셌네요. 어찌됐건. 그 기준에 애플이 있으니까, 애플이 다우에. 그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더 강했다니까요. 전기전자 업종이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강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디커플링이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디커플링 나온 거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유튜브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저는 농담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에요. 고향이.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야. 그리고 한참 뭐 또 민주화운동 한다고 했을 때 87 뭐 그 전후로 해서 그죠? 노태우 대통령 뭐 돌아가셨는데 6.29 선언하고 막 그럴 때 막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 우리 누님은 또 그때 당시에 말지라고 해서 말 잡지인데 말지 말이라고 해서 백기환 선생님 그러고 있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또 충청도 분이세요 또. 그러니 또 얼마나 그 당시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겠어. 그리고 저는 또 오리지널 또 강원도 38선 위에 휴전선 처음 알았어. 38선과 휴전선이 차이 있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가는데 버스가 막 올라가는데 38선을 넘어가.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거기 막 도시가 있어. 이거 뭐지? 강원도 화천. 야 4월 5일 날 눈 내립디다. 4월 5일 날 제설 작업해서 들어가자마자 이등병 때 3월에 갔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 휩쓸어 본 거야. 정치적인 색깔은 없어요. 외국에서 한 5년 학교 다니다 왔는데 완전히 그때 다 깨우쳐지더라고. 어찌됐든 결론은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어. 이건 한 100년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겠죠. 지금 당장은 뭐 현재 정권에서 앞에 정권을 계속 뭐 이렇게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지금 평가보다는 한 100년 뒤에 평가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학 논리에서 놓고 볼 때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생기게 되면 어렵다는 거야.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이 30년 만에 고점을 넘기고 나서도 지금 100대 총리가 취임한 거고 99대 총리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증가, 올림픽 막 반대 여론 이런 부분과 함께 당연히 지지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겹친 거예요. 그 이전 총리 있을 때에도 마지막 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뭐 좀 리스크가 많이 불거졌죠. 그렇게 되면서 정정불안 때문에 묶여 있었고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정정불안의 해소 그러면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에 그죠? 201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때 성장주 위주의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IT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황우석 교수 테마해서 뭐 바이오 그걸 똑같이 이번 정부에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2017년 이후에 2017년 하반기부터 바이오가 미친 듯이 날아간 거예요. 신라젠 매출 60억짜리가 시가총액 10조까지 찍은 거야. 마지막 자락에는요. 10만 원 했었어. 10만 원. 얼마? 주식수가 7천만 주짜리가 7조짜리를 이틀 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땡겨가지고 이틀 만에 시가총액을 10조를 만들어버렸어. 지금이야 우습지만 그때는 뭐 우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거래 정지죠. 웃을 일도 아니고. 그런 바이오들의 그런 정책적인 뭐 어찌됐건 결론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 대비해서 디커플링이 나옵니다.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 왜? 전기전자 업종이 그렇게 강해서 시장을 우리나라 더 끌고 가고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우리가 IT 비중이 높다 보니까 더 강세 흐름이 더 크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의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빵 터져버리죠. 되겠냐 이거지. 시가총액 가장 높은 시가총액 비율 20%가 넘었던 그런 삼성전자가 오너 리스크에 묶여버리니까 결국은 시세가 멈춰지죠. 물론 이제 뭐 업황의 기준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떻게 계속 가나? 뭐 차이점은 있겠죠. 반도체 기준하고도 일부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그 불확실성 부분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고 지금 마지막 자락에 8월 기억하셔야 돼요. 8월 13일 날 장중에 하이닉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밀려버린 날이 있었어요. 네이버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10배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하이닉스가 8월 13일 날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안 갖고 있는 것들이 꼭 쓸데없는 얘기에 방송 나와서 안 갖고 있는 것들이 8월 13일 날 장중에
하이닉스의 조종폭이 확대되면서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로 올랐어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돼서 성장되는 종목을 반도체 디램 가격이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거예요. 장난 확 그냥. 그거를 모건 스탠리 쪽의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CLSA에서 보고서를 냈고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1위,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한다면 실질적으로 1위가 맞아요. 골드만삭스 1위, 2위 엎치락뒤치락 실질적인 2위가 맞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종목군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업황 보고 또 지표 보고 다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에요. 누구의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그들의 컨퍼런스 콜, IR 이 기준의 질의응답. 그래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뭐 다들 정점 인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어떠세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실적 지금 보셨잖아요. 우리가 실적 뻥치나? 큰일 나. 이건 뭐 제대로 된 실적이잖아요. 내년에 고정거래처 1분기의 계약도 지금 뭐 순조롭습니다. 지금 잠시 이제 멈춰져 있는 부분은 주가에 반영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과하게 돼 있고 뭐 주가 얘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돼 있고 내년에 발주가 조금 그쪽에서 발주가 그러니까 수주 들어올 부분이 뭐 정상적으로 순조롭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아니 무슨 실적이 디램 가격이 정점 찍고 개판이라면서 실적 컨센서스는 낮아지질 않아. 일부 낮아졌지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기준에 2019년도에 영업이익 기준, 2018년도에 영업이익 기준 3조가 안 됐을 거예요. 2조 7천억인가 나왔을 겁니다. 2019년도에 영업이익 기준 5조인가 했을 거예요. 2020년도에 10조 수준, 그리고 지금 13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보다 둔화되어 있지만은 실적이 빵빵하단 말이야. 근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려야 돼요? 과도하다라는 거죠. 과도한 부분의 해소 부분은 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종이 11포인트를 들어 올렸어요. 11포인트를. 그러니까 시장이 16포인트 밀렸잖아요. 이게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길어져 버리네. 그래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잘라서 붙이세요. 팍스 것까지 같이 해서. 11포인트, 16포인트 밀렸는데 전기전자 업종 11포인트를 지수를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7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의 보합이었으면 마이너스 27포인트. 근데 만약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이쪽처럼 똑같이 0.5%를 끌고 내려갔다? 그렇게 했다는 시장 오늘 한 5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의 영향력이 굉장한 겁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시면요. 두 종목 빨갛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면 다 깨졌죠. 근데 보시면 변동이 큰 쪽은 이런 쪽이에요. 그동안 엄청난 강세를 떴던 최근에. 그래서 위메이드, 퍼러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그나마도 강세를 띄다가 막판에 이제 좀 돌려놨는데 강세를 띄다 돌린 거예요. 카카오 쪽에서의 또 IPO, 그 흥행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수급 논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단기간점에서. 뭐 작년에 SK그룹주들 난리 났던 것처럼 막 난리 났었죠. 지주사 SK까지도 막 덩실덩실. 그래서 LG화학도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뭐 2차 전지 쪽의 기준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게 이제 눌려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눌려 있는 거 5기 부리면 안 돼. 우리도 이거 갖고 있어요. 9월, 10월 달에 엄청난 수익을 내드렸으면 뭐예요? 마지막 들어간 물량에서 손실인데 지금. 마지막 가입하신 분들은 손실인데. 그래도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잘라낼 땐 잘라내야 돼요. 그럼 지금 잘라낼 거냐? 아니 좀 더 보고 잘라내자 이거야. 어차피 지금 뭐 테슬라도 계속 강해. 또 강해. 목요일 날도 또 강해 지금. 목요일 날 새벽에도 또 강해 테슬라가. 응? 개장 전부터 강해 막 계속 강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고 계속 거래가 둔화되고 눌려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도망 나와야 돼요. 손실이 크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조정은 변동성이 컸던 수익이 급격히 나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지 시장을 깬 흐름은 아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 마찬가지. 자,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부분에 하이닉스 며칠 만에 그냥 팜팜팜 거래량 빠바바밤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기아가 꼬리 달려서 아쉽지만 기아 그리고 뭐 카뱅이 이제 낙폭과대 시점에서의 IPO 이슈 부분인 거고요. LG와 이거 장중에 86만 원대
쭉쭉쭉 올라가면서 90만 원 향해서 시가총액 4위 이제 자리매김했죠. 여기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90만 원 넘기면서 당연히 시가총액 3위 와야 돼요. 실적이 달라요, 완전히. 석유화학의 기초소재의 완벽한 실적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했지만 그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실적 범위, 성장성까지. 이쪽에 성장성만 성장성이 있나? 아니잖아요. 여기에 실적 대비해서 여기가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럼 윤정도는 오히려 이쪽의 시가총액이 당연히 앞전에 105만 원 올라왔을 때 얼마 시가총액 70조 넘겼죠. 80조에 달하는 70조를 월등히 넘기는 시가총액 기준에 3위 이상으로 월등하게 자리매김해야 돼요. 네이버가 75조 이상까지 올랐었어요. 네? 수모를 겪었죠. 8월 13일 날 장중에 순위가 바뀌는 과합니다. 이쪽 기준에 그런가 이슈 있는 종목 빼고 나면은 전부 여기도 조정인데 예? 실적이 IT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는 쪽이 없어요. 한동안 포스코, 철강 와 그랬잖아요. 철강은 맨 마지막 자락에 폭등한다고 그랬죠. 왜? 철강은 건설에도 들어가, 자동차에도 들어가, 하다못해 IT에도 들어가. 조선은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 철강 가격을 막 잡아서 올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거를 외국에서 볼 때는 담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막 제소를 하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가 40만 원을 넘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포스코 끝내줘. IT 다 팔고 포스코 사. 포스코가 40만 원 넘겼을 때 PER이 10배가 나와버립니다. 철강 업체가 10배. PER이. 하이닉스가 6배, 7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평가 논리에 대해서 업황이나 이런 걸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윤정도 잘난 차는 거예요. 윤정도 이렇게 그냥 34년 동안 주식에서 해박하니까 어디 이상한 꼬맹이들이